한미일 정상이 만났죠. 캠프 데이비드 회의. 자, 새 정상은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자,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는 걸까요? 일본과 너무 잘 지내는 건 부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여전히 날씨가 더운데 맨날 이 짜증나는 정치, 재판 얘기만 하기 싫어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좀 똑똑해질 만한 주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새 정상이 만났습니다. 새 정상이요, 모두 기자회견장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새 역사를 썼다. 새 역사를 썼다. 역사까지 언급을 했어요. 자, 끝나고 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언론이죠. 뉴욕 타임즈는요,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글을 썼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외교에 정점을 찍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한미일이 좋든 싫든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 함께 좀 똑똑해져 볼까요? 자, 왜 한미일 정상은 새 역사를 썼다면서 역사까지 거론했을까요? 자, 이 세 명이 만나고 나서 채택한 문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정신, 세 번째 협의 공약이에요. 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입니다. 이게 세 명이 이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원칙을 얘기한 거고, 여기 정신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 성명이에요. 그죠?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공동 성명. 자, 여기까지는 좀 이름은 특이하지만 아주 독특한 거 아닌데, 이게 세 번째가 아주 이제 눈길을 끄는 거예요. 한미일 협의 공약. 낯설죠. 무슨 선거 공약도 아니고 공약,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 협의 공약이 뭐냐, 이 부분에 지금 한미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전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위에 두 문장입니다, 불과. 자, 볼게요. 자, 이 삼국 정상이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을 받으면 신속하게 협의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럼 그 협의가 무엇이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고, 동조화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낸다는 거예요. 원보이스 메시지. 그리고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삼국 중에 하나가 도발을, 공격을 받으면 삼국이 함께 정보 공유, 메시지 같이 내고 대응 조치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부터는 그런데 라고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창설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각 삼국이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삼국이 판단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협의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이게 강제는 아니야 라는 조항을 세 개나 단 거예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센 거예요. 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굳이 왜 상호방위 조약을 언급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한미 할 때보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뭐죠? 동맹이죠, 동맹. 한미 간에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일본과 미국도 서로를 동맹이라고 불러요. 동맹이 뭡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공격받으면 상대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 도와줘야 하는 의무 조항이 뭐예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일본과 미국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동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약으로 인해서 한미일도 동맹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음표를 붙였어요. 왜? 동맹은 아닌 거예요, 아직. 왜? 방위 조약까지 맺은 거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아주 좀 낯선 문건이 채택이 된 거죠. 하지만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 한미일이 서로 공격을 받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야? 당장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곧바로 이걸 체결한 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일본과 준군사 동맹을 맺은 게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 자, 그럼 이건 왜 맺은 걸까요?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자회견 첫 번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초청한 거니까 본인이 먼저 말을 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가 이렇게 미국은 행복했던 걸까요? 자, 미국은요, 자타공인 전 세계 1등 국가죠. 전 세계 모든 안보가 사실 미국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큰 축은 두 개예요. 하나, 유럽 쪽은 나토라는 회의가 있고요. 미국과 유럽 동맹이고, 나토 외에 또 한 축이 바로 인도 태평양.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그리고 저 반대쪽에 있는 아시아.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이 미국 외교의 한 축입니다. 인도 태평양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인도부터 호주, 미국 요 틀과 호주가 미국과 또 다른 동맹이죠. 또 요 위축은 한국, 일본, 동북아 그리고 여기 아세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쪽 요렇게가 또 한 축이에요. 이 중에서 한국, 일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 경제 규모가 일단 크잖아요. 그죠? 워낙 큰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미국 동맹이에요. 일본, 미국 동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요. 한국과 일본이. 왜냐? 과거가 있거든요. 그죠? 일본 식민지 과거사 때문에 한국이 일본은 너무 싫어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풀어야 할 수건 사업입니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히 이쪽 동북아 쪽에 있어서는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부통령을 오래 했습니다. 그죠? 네. 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오래 했어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미션 중에 하나가 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자, 바이든 부통령은요.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같이 취임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밀월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이 말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서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좋은 배팅이었던 적이 없다. 배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화제가 됐었죠. 한국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 2015년에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뒤집긴 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 합의를 맺기 싫어한 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었어요. 특히 아베 총리는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1965년 구상권 청구로 한일 관계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위안부 합의를 하느냐 반대했습니다. 그때 가장 세게 압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 이번엔 너네가 한국의 과거사 너네도 지은 죄가 있잖아. 합의해줘라라고 해서 합의를 시켰어요.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걸 튼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를 이 합의를 백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부통령이 상당히 당시에 실망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한일 간의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내 여론 부담을 안고도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앞장섰고 어쨌든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본인의 대통령 별장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행복할 만하죠. 자,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까지 삼국 협력을 확대한다. 자, 인도 태평양 지역 너머까지 뭘 그렇게 협력할 게 있을까?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나라예요, 이 두 나라.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이 두 나라와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멀잖아요. 지금 여기랑 머니까 어렵잖아요. 뭔가 컨트롤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를 맺어서 이 두 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맞서자 이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처음으로 중국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요,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이란 단어를 뭔가 맞서는 협약에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이란 이름이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이제 대만, 그걸 또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센카쿠 열도, 뭐 필리핀 이쪽 남중국해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이게 뭐예요? 이 표현 많이 쓰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한다. 힘에 의해서 하는 게 뭐죠? 러시아가 힘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만은 우리 땅이야 라고 해서 뭔가 지금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 그날 너네 이거 한반도를 압력솥 상태로 만들 협의야 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럼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국과 어떻게 지내려고 이렇게 중국이라는 단어를 세게 넣은 걸까요? 중국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국, 우리나라가 가장 물건을 많이 판 수출 대상국 보면 1위가 중국입니다.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국보다 많아요. 네, 차이도 꽤 나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렇게 해서 안미 경중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얼마 전부터 유커라고 하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뭐 관광업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워낙 또 한국에 많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게다가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다시 붙여볼게요. 중국에 공장을 많이 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면 노동력이 싸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이라는 내수시장,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 히트 치면 중국 사람들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뭐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달라진 거예요. 자,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안 되겠다. 안보랑 경제랑 묶어야겠다. 줄 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봤더니 이제 경제와 안보가 따로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워낙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공급망. 이게 뭐냐면, 자,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요소수가 부족해요. 중국에서 요소수를 만드는데 그게 끊기니까 전 세계의 요소수가 부족한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워낙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중국이 그 생산을 끌어버리거나 줄어버리거나, 꼭 중국뿐만 아니지만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막 경제가 약간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 동맹, 안보를 같이 하는 이 동맹이 서로 공급망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휘둘리게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미국이 커지게 된 겁니다. 두 개를 엮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결정적인 나라가 이 나라인데, 자, 독일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죠? 근데 독일이 원전을 없앴어요. 탈원전. 그때 2011년 후쿠시마,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또 난리인데,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인식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메르켈 총리가. 그러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뚫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천연가스 의존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사실은 전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데, 이 독일이 자꾸 러시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관에 천연가스를 막아버리면 독일 전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전형적으로 경제와 안보가 결합해버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전 세계 줄 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경제 안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너 나한테 줄 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첨단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진출 못해. 너는 미국에 물건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쓴 제품은 미국에서 못 팔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깡패짓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 1등이 미국인데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공장 많이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
진출한 기업들이 지쳐갑니다. 왜?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국가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되죠? 코로나 터졌다고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사드 기지를 지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네. 한국 영화 상영 아예 못하게 하고 공연도 못하게 하고 음반도 못 팔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해! 그럼 갑자기 못한 겁니다. 공장 다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다변화라는 게 뭐죠? 이 수치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다른 나라로 많이 확산을 다양하게 좀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3위예요. 우리나라 수출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인도. 인도도 워낙 내수 시장도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나라도 크죠.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아요. 네. 이런 나라들 그리고 유럽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때 도움이 되는 게 뭐죠? 미국입니다. 나 미국하고 같은 편이야.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이 나라들은 다 미국하고 잘 지내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확대를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물론 중국하고는 척이 지지만 척까지는 아니지만 중국과는 갈등이 좀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 다변화를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와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뭐 윤석열 정부 인사에게 뭐 들은 얘기긴 한데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반면교사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 상당히 잘 지냈죠. 남북 간의 관계를 중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잘 지냈는데 그래서 돌아온 게 뭐냐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쪽에서 봤을 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 중국과 잘 지내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시진핑 한 번도 한국에 안 왔다는 겁니다. 이동안. 그리고 뭐였죠? 한한령 풀지도 못했지 않느냐. 자, 중국이라는 습성이 오히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더라. 우리가 약자처럼 뭔가 비위를 맞춰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게 대하고 강자, 우리는 미국과 같이 딱 편들어서 그냥 중국한테 우리는 그냥 너네랑 다른 길을 갈래라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좀 도박적인 측면도 있죠, 그죠?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압력솥 얘기했듯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약간 봤더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인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흔히 말하는 다루는 법이 전 정부처럼 다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중국과 척지고 살자는 거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정상회의가 아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잘 지내자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올 하반기에 제일 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한중 1회담입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려고.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이 기조 속에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본은 대체 어쩌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판을 만들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면서 일본이 거기에 쫓아오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모임에. 왜? 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게 8년 만입니다. 그 8년 만에 초청한 외국 정상이 한국과 일본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이나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지금 부담이 큰 거죠. 왜?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냉온탕이 지금 공존하는 상황이니까요.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공격을 하지요? 네. 구력 외교라고 합니다. 그죠? 작년에 강제 동원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일본이 싫어할 만한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일본 좋아할 만한 비위만 맞추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거꾸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일본의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때 그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발전을 해서 이제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됐는데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뭐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본을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G7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로 가장 흔히 말하는 센 나라 7나라가 매년 모입니다. 자, 미국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는 유럽들이죠. 여기 이제 중국, 러시아 빼고 자유주의 연대만 따져보면, 자, 뭐 캐나다 있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껴 있어요? 아시아에서 딱 한 국가, 일본이 껴 있습니다. 그죠? 기시다 총리 한 명 딱 껴 있어서 해서 7명이 매년 만나요. 자, 한국은 어떻게 됐죠? 우리 일본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G8 늘려서 한국 넣어달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일본보다 좀 있으면 우리가 더 커지는데 일본 빼고 우리가 G7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한편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자, 이제 일본 생각하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 세계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보면, 자,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미일 협력체가 북핵 공조, 북핵 대응 수준에 머물렀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보면 경제, AI, 기술, 보건, 여성, 우주 다 확대시켜놨어요. 자, 심지어 그 합의된 걸 문서를 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엄청 두꺼워요. 뭘 합의했냐면 심지어 보건 측면에서 암센터, 국립암센터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암을 공동 연구하자는 거예요. 첨단 컴퓨팅, AI, 기후도 공동 연구하고 우주도 안보 개념을 긁고 와서 3자 대화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자꾸 일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한미일 정상이 새 시대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요. 첫 번째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핵 수준이던 협력 내용을 넓힌 게 있고요. 두 번째, 협력 범위를 한미일에서 인도 태평양까지 확 벌려놓은 의미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는 제도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미일 정상 앞으로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상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내부 3명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안보를 가장 대통령 곁에서 책임지는 안보실장이에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일본 국가안보실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장관급인데요. 안보실장들 매년 만나기로 했어요. 국방부 장관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매년 만나기로 했어요. 산업부 장관 매년 만나기로 했어요. 심지어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제 매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뿐 아니라 5개 장관, 흔히 말하는 5레벨, 정상급 레벨이 한미일이 매년 만난다는 거예요. 정례와. 이런 회의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매년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주로 올 하반기에 갈 행사들인데 G20, 20개국 나라, 글로벌 20개국 나라들 모이는 그 회의 가죠. 두 번째, 한 아세안 정상회의라고 하는데 여기 아시아, 동남아시아 비롯한 여기 아세안 국가들 18개국 하는 회의 매년 갑니다. 그리고 에이펙 요 태평양 쪽, 미국 포함해서 여기 이제 태평양 쪽 하는 에이펙 회의 매년 갑니다. 원래는 안 갔었는데 나토 유럽 회의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2년 연속 갔죠. 나토 회의. 요거 빼고는 한중일 회담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매년 열렸던 거예요. 자, 근데 거기는 시진핑 주석은 아니고 이제 총리급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정상이 가고요. 요거 이제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요게 이제 매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5레벨은 또 별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알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 합의한 걸 보면 북한이 얼마나 이번 합의를 싫어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미일이 뭘 합의를 했냐면요.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조기 경보라 그래서 한미일이 동시에 정보가 쫙 퍼지는 거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두 번째, 3자가 매년 군사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미일이 뭘 겨냥해서? 북한을 겨냥해서. 미국 한미 훈련도 짜증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해 것만 아니라 쫙 몇 년치의 계획을 세워놓고 뭐 6회 공군 다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인권 문제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오지 탄광 이런 거 건드리는 거. 북한 인권 그리고 일본 납북자 한국 국군 포로까지 같이 이제 문제 삼겠다. 그다음에 북한 돈줄이 요즘 어디예요? 북한 가상자산과 사이버 해킹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는 모든 현금 물자를 미국이 다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해킹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이버 범죄 돈줄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돈으로 미사일 자꾸 개발하니까 그 돈줄 막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 대응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역설적으로. 왜? 북한은 리더가 안 바뀌어요. 한미일은 리더가 바뀝니다. 리더가 바뀌면 이게 자꾸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십시오. 자, 일본은 뭐 사실상 자민당 독재죠. 뭐 민주당이 있긴 하지만 단 한 번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권 교체라는 게 잘 없으니까 잘 안 바뀝니다. 여기는 걱정 안 해야 돼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좀 워낙 돌발적이라서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미일 동맹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크게 안 바뀌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영어로 fore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forever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약속입니다. 그죠? 뭐 사실 깼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닐 수 있어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한미 위안부 뭐 합의도 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미국이 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민주당도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는 정당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자 합의 때 깼던 것처럼 쉽게 깨지는 못할 거다라는 관측.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이 forever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까지 막 엮어 놓은 거예요. 한미일을. 근데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미국이 껴 있으니까 예전과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요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뀐다고 크게 뭐 엄청나게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누가 하죠? 기업이 하잖아요, 그죠? 돈을 뭐 국가가 벌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살아요. 이거 크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외교는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리더에 따라서 왜 정상 간의 회담을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외교는 대통령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일 관계 개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이 맞든 안 맞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같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외교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여러분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유엔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 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 요즘. 많이 쓰죠,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단어가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씁니다.
지금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엮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렇게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관계를 또 어떻게 풀지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보관은 있겠죠.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